신을 숭배하는 이들은 인간이 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으면서 신이 인간에게 욕망이라는 씨앗을 심어두고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령 의학기술의 발달 덕분에 인간의 DNA를 편집할 수 있게 되면서 유전자 변형 아기를 탄생시켰죠. 지난 2018년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HIV 면역력을 가진 아기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아기의 CCR5 유전자를 편집해 HIV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변이를 유도했죠. 이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특히 윤리적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죠. 징역형을 선고받고 연구금지 철퇴를 맞았지만 결국 인간이 신의 고유 영역인 생명 탄생에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무기 분야에서도 인간은 꿈에만 그리던 무기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 한국 역시 엄청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음에도 3대 핵전력 무기 시스템을 개발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무기 중 진짜 소름 끼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이른 봄 국방과학연구소는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사일은 이어도 북쪽 60km 해상에 떨어졌고 당시 그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지하벙커 파기용 미사일 현무4임이 드러났죠. 그런데 얼마 뒤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무기를 꽤나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 작성자는 지금까지 재래식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육해공 기반 3대 핵전력 무기 시스템을 모두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보통 핵폭탄은 공중에서 투하할 수도, 지상에서 쏘아 올릴 수도, 바다에서 쏘아 올릴 수도 있는데 이를 삼각 핵 투발 수단이라고 합니다. 즉 공중에서 투하하는 순항미사일이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있죠. 이들의 주요 개발 목적이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함인데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았으면서 이 세 개의 핵 투발 수단을 전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중국 전문가들의 눈이 휘둥그레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사시 북한을 상대로 한 대량 응징 보복 체계 무기가 다수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보유한 3축 체계 핵심 전력이 등장했는데 KNPR의 한 축인 타우러스 미사일은 F-15K 전투기에 탑재해 대전에서 북한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죠. 고도 40km 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자산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LSAM도 작년에 이어 재등장했습니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 F-35A는 서울공항 상공을 가로질렀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텍사스에서 출발해 행사에 참여하며 강력함을 과시했습니다.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민항기인 보잉 737을 해상 초계기로 개조해 시속 900km로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어 잠수함 킬러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날 초미의 관심사는 괴물미사일 현무5에 쏠렸습니다. 실물을 드러냈으니까요. 이번 국군의 날에 처음 실물이 공개된 현무5는 전술에게 맞먹는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무기로 기념식에서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원통형 발사관이 얹혀진 2대 현무5 발사 차량이 공개되었습니다. 차량은 타이어만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며 개걸음쇼를 선보였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사 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런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현무미사일 시리즈는 우리 군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명칭으로 현무1은 전부 퇴역했고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 현무4 시리즈는 현무2를 개량한 탄도미사일로 지대지, 함대지, 잠수함 발사 등으로 각각 개발됐습니다. 작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현무4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탄두 중량이 2톤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 공개된 고위력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5는 탄두 중량이 무려 8톤, 즉 8,000kg으로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탄도미사일입니다. 만약 8톤을 꽉 채워 만든다면 최대 사거리가 약 300km, 6톤으로 줄이면 약 6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무게만 줄이면 최대 5,500km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 서울 기준으로 5,500km면 최대 러시아 모스크바는 물론 중국 북경, 일본 도쿄를 포함해 동아시아 모든 도시가 사정권에 듭니다. 특히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벙커와 같은 견고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로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 살상무기를 억제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 응집보복 수단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비밀무기인 현무5를 공개한 것은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보통 1000km 이하 단거리 탄도미사일 탑재량이 1톤가량인데 8톤이며 미사일 모양은 마치 그 가분수일 것으로 생각됐지만 공개된 외형은 꽤 날렵한 형상입니다. 지금껏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길고 굵으며 비행 중 최대 속도가 마하 10에 가까운데 그 파괴력을 전술핵에 버금간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술핵과 비견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탄도미사일과 전술핵은 다릅니다. 전술핵은 대략 10에서 20킬로톤의 폭발력을 지니며 이로 인해 넓은 지역에 치명적인 방사능과 폭발 피해를 주는 반면 현무5는 재래식 탄두로 TNT 11톤에 상당하는 폭발력을 갖지만 영향 범위는 전술핵에 미치지 못합니다. 방사능도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대규모 파괴보다는 특정 지점에 대한 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북한이 소름 끼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폭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그런데 이 현무5가 최대 폭발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참조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한때 개발을 검토하다 포기한 신의 지팡이인데요. 한 전문가는 현무는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는데 고도 1000km 높이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지상에 떨어뜨리면 그 폭발력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신의 지팡이가 어떤 무기이길래 미국이 개발을 검토하다 포기했으며 또 한국은 어떻게 신의 지팡이에서 현무의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결과적으로 패배하기는 했으나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레이지독이라는 폭약을 넣지 않은 강철 폭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폭탄인데 폭약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미군은 모탄에 해당하는 커다란 용기에 길이 약 5cm, 직경 1.3cm 크기의 다트 모양의 강철 금속을 잔뜩 담아 하늘에서 투하했는데 운동에너지 덕분에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했죠. 아주 작은 총알 모양 금속들이 지면 근처에 도달했을 때는 초속 210m라는 무선 속도에 도달했으니까요. 마치 기관총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는데 인간의 몸을 관통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는 평범한 금속 덩어리이므로 불발탄의 위험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금속 덩어리들이 비행기에서 낙하하면서 운동에너지가 더해지면 이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토르 프로젝트를 가동했는데 바로 신의 지팡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무게의 금속이 비행기가 아닌 우주에서부터 떨어지면 그 운동에너지만으로도 가공할 만한 위력이 생기니까요. 문제는 가성비. 처음 미국이 이를 계획할 때는 전봇대 크기 텅스텐 막대 묶음을 우주에서 떨어뜨려 음속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지팡이를 만들려면 반드시 텅스텐이라는 광물이 필요한데 텅스텐은 스웨덴어로 무거운을 의미하는 텅과 돌을 뜻하는 스텐의 합성어입니다.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로 한국에서는 이를 중석이라 불렀습니다. 미 공군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6.1m 길이에 0.3m 지름을 가진 텅스텐 막대를 저궤도에서 지상으로 발사할 경우 최종 속도는 마하 11, 위력은 11.5톤 TNT와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대단한 위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스텐 막대 자체가 9,000kg에 달하므로 엄청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싼 텅스텐을 막대로 제작해 하늘로 쏘아 올린다면 그 비용 또한 적지 않습니다. 1kg 물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대략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9,000kg의 텅스텐을 쏘아 올리려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든 것이죠. 그래서 개발 계획서는 수십 년 동안 현실화되지 못했고 게임이나 영화 소재 정도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현무폼의 현무5라는 소름 끼치는 탄도미사일을 등장시킨 것이죠.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북한은 전 국토를 요새화하기 위해 6,000개 이상의 지하벙커를 화강암 지대에 건설했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평양 지하 300m 아래 거대한 지하시설을 만들었고 유사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같은 주요 무기도 모두 지하에 숨겼다고 하죠. 폭탄을 화약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화약의 무게로는 운동에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화약의 폭발 에너지로 깊은 지하 목표를 파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한국은 핵을 보유하거나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개발을 포기했던 신의 지팡이처럼 운동에너지를 활용한 폭발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에 영향을 받으며 신의 지팡이처럼 최대한의 운동에너지를 얻으려면 탄두의 무게를 늘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능 시험장에서 시험 발사된 현무4는 탄두에 화약을 일부만 채워 넣고 대부분을 무거운 중금속으로 채워 낙하 속도를 마하 1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무4든 현무5든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며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까지 고려하여 설계됐으므로 각도를 높여 고각으로 발사하게 되죠. 사거리를 줄이더라도 더 높은 각도로 쏘아 올려 최대한의 하강 운동 에너지를 얻으려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무기이고 주변국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 무기라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잠시 언급했듯 현무5는 각도를 낮추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북한은 물론 서울에서 5,000km 떨어진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의 모든 도시, 일본의 모든 도시가 사정거리에 들기 때문에 굳이 주변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년 뒤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당시 북한은 북부전구 해군 소속 정보함을 소흑산도 인근으로 파견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도산 안창호함을 통해 발사한 SLBM 시험 발사 때 중국이 북부전구 해군 소속 정보함 한 척을 소흑산도 부근으로 파견해 정보를 수집해 갔다고 하죠.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한국의 방위산업과 자주국방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현무5는 이러한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탄도미사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한국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방위 지원을 받아왔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깨닫고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첫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현무1입니다. 현무는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의 수호신 현무에서 따왔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자주국방 의지와 신화적 상징을 결합한 것으로 한국의 군사 역량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름입니다. 현무1의 개발 이후 한국은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2020년대 들어 탄도미사일 기술의 급진적 발전을 이루며 현무4와 현무5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한국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전략자산입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아시아에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로서 한국은 현무5를 통해 독자적인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방어에만 의존하던 과거를 넘어 능동적 방어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현무5가 한반도 긴장 상황을 풀어주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진행한 21세기 만병통치약 산화질소 때문에 영상 댓글과 업체 전화통은 그야말로 불이 났습니다. 1992년 세계적 권위의 잡지 사이언스가 올해의 분자로 선정한 후 6년 뒤 3명의 과학자가 체내에서 생성되는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액 흐름을 촉진해 두뇌를 비롯 모든 신체 기관의 기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심혈관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천연수 박사가 18년간 오로지 산화질소 하나만 파고든 끝에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복제해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로 만든 제품을 공개해드렸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부 소진됐습니다. 구매 링크를 삭제했음에도 영상 댓글과 이메일, 업체 전화로 계속해서 문의 전화가 쏟아지는 바람에 업무가 거의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천 대표와 긴급 협의 끝에 약국과 한의원에 납품되기로 한 새로운 산화질소 제품을 전부 가져왔는데 성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천 대표 인터뷰 영상과 함께 새로운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